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비 경선을 다음 달 14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늘 전당대회 준비회의에선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시 선출 규정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현안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혁신위에서 자문을 맡고 있는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누가 차기 당대표로 가장 좋냐 하는 질문을 받고서는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선 55%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꼽았습니다. 원희룡 19%, 나경원 14%, 윤상현 3% 순이었고요.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선 한동훈 28, 나경원 19, 원희룡 13, 윤상현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의 6월 4주차 정례 여론조사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자, 첫 질문 당대표 선거 레이스 초반 판세인데요. 자, 김기흥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예, 좀 예상대로 좀 나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정도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외라기보다도 많은 분들이 원희룡 전 장관이 2위를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이 두 개의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실제로 국민의힘의 이번에 선대 룰은 당원이 80%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의 20%인데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역선택을 배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그 수치를 그런 것으로 이제 변환을 해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38%,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이 15%, 나경원 15%,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4%가 나오거든요. 그럼 38대 나머지 세 분을 합치면 34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한쪽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지지가 압도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견 보류가 28%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에게도 기회는 있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의 상태가 다음 주에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어떤 변화를 가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있게 보는 게 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어쨌든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뭐 조사라든지 분위기를 보면 어대한의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는 구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윤, 비윤, 반윤 구도로 가느냐, 아니면 친한이냐, 반한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구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친윤, 비윤, 반윤 구도에서는 당원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매우 불안해지고, 그래서 여당이 또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아마도 민주당과 상대했을 때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단일 대우를 또 맞추지 못해서 계속 혼란 속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집안 싸움을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혼란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분도 한동훈을 선택하는데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다른 후보들도 한동훈 후보를 계속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대세론에 동정론까지 더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나머지 3명이 조금 전략을 바꿔야 된다.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더독,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리하고 어려운 분에게 좀 손을 내밀어주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변곡점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전략으로 한동훈 후보를 나머지 3명이 공략하느냐가 변곡점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본래 질문하려고 그랬던 건데, 네. 이른바 이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소위 최근에 배신 논란이 불거졌어요. 배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거를 원희룡, 윤상현 이런 분들이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격을 했고, 이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배신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욱 원색적으로 이제 한 전 위원장 비난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같은 집중적인 한동훈 때리기가 김경영 부대변인 네. 한동훈을 더 키워준다는 분석. 지금 강성필 네. 부위원장님도 약간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큰 틀에서 볼 때는 일종의 네거티브일 수 있죠. 근데 네거티브 전략이란 게 두 가지 관점에서 2위 주자에 있어서는 현실론이자 어떻게 보면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네거티브를 한다는 건 내가 2위라는 걸 공공연하게 알리는 거고, 또 그 네거티브라는 게 지금의 빠듯한 한 달이 채 안 되는 일정 속에서 어떤 정책 선거보다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국민도 그렇지만 중도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람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은 상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수고 그다음에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인데, 그 상수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런 화학적인 결합과 안정감을 주면서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맹종하냐 뭐 충성하냐 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맺음이 되게 중요한데, 정치는 실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그 해석의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했던 제3자 특검 수용이라는 그 관점과 그리고 대통령 얘기를 할 때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상 자꾸 선을 긋고 뭔가 국민을 앞세우고, 물론 그게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거리감을 계속 넓히는, 그래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나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신의 프레임을 좀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짤막하게 네. 정리해 주세요. 네. 사실 그러면 뭐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이 한동훈 그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키워준 건 맞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키워줘 놓고서 지금 와서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도 그럼 친소 관계에서 그 중요한 자리를 맡긴 건가?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크고 중요한 자리도 어떤 당무 개입을 그럼 하신 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 싸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안 좋은 것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그런 어떤 경쟁을 하는 것이 여당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관련 질문 하나 할게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당 선관위의 최고위원 경선 배제,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 또 이제 출사표를 던졌었는데 당 선관위가 최고위원 경선 배제 결정을 내렸거든요. 거기에 반발해서 김 전 최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당 선관위가 회의를 거쳐서 경선 배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도 나설 수 있게 된 건데, 그 뭐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나 김소연 변호사의 후보 자격
박탈에 대한 재심사는 7월 초에 진행된다고 하고요. 당 선관위의 이런 뒤엎은 결정이라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뭐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김기웅 부대변인. 프로세스상 결정을 하고 이 제기가 나면 다시 한번 숙고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뒤엎었다기보다도 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이 결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재원 전 최고가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컷오프 대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발언인가요? 그때 몇 가지 발언.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발언에 의해서 네. 제가 볼 땐 그 발언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건 아니지만 5.18 그 민주화 폄훼 발언이 좀 있었거든요. 그 발언에 대해서 그때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고위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중징계, 그 다음권 중징계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혁신을 통해서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취소가 됐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피선거권은 회복이 안 됐는데 지금 상황에 있을 때 물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당원과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일종의 동전론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재심의를 해서 이런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됐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못 내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결과를 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당원들 중심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국민 여론도 있고 이 전대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와 안정을 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두 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지금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쇄신하고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민주당도 총선 때 네. 뭐 이 1차 검증에서 탈락해가지고 막 불만 있는 분들 꽤 많고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좀 대비시켜서 본다면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세세하게 한번 봐야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정당이 본인들이 선보이는 후보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 검증을 많이 해서 나쁠 건 없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누구한테든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고 근데 결국은 이게 정무적 판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컷오프를 시켰다는 거는 그리고 다시 번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 번복이라는 건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 그걸 다시 바로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분에 대해서 공통점이 김소연 변호사 단림은 영창으로, 그다음에 김세희 이분은 백남기 씨 명예훼손, 김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도 5.18 실언이 있었기 때문에 말실수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사실 구설수가 오르고 이게 중도층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 세 명 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와 당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당원들의 평가를 받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당원들의 평가.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 열고 새 지도부 선출 방식 등 논의했는데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 시 추대 여부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으로 민주당 전준희 대변인은 지금 논의하면 어느 한 분의 단독 출마를 예정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거라서 출마 의향이 있는 다른 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분위기가 좀 다른 분들이 좀 출마를 하려 그러는 분위기가 있나 보죠? 사실 오래전부터 출마를 고민하시는 분은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인영 전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 고심 중인데 문제는 벌써 이인영 의원 사무실에 개혁의 딸들이 전화하고 항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정말 이런 건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이재명 대표도 사실 과거에 문재인이라는 큰 정치인하고 경쟁을 해서 그래서 이름을 알리고 지금의 이재명이라는 대중 정치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혁의 딸들이 이재명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같이 경쟁을 해서 이재명이 돋보이고 추대라든지 일극체제라든지 이런 말을 안 듣게 해주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행태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더 흥행이 되고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그게 더 빛나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것처럼 사실 이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고 저는 3선 이상 정도 됐으면 중앙 정치에 자신 없으면 고향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3선 이상들 제비뽑기라도 해서 네. 저는 의무적으로 나와서 전당대회 흥행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입니다. 전당대회 흥행시킬 정말 의무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강 부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우리 김기용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강성필 위원장님이 전대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 지금 얼마죠? 그게 아니, 이게 지금? 여기 방송을 빌어서 그냥 출마 선언을 하세요. 아니, 저는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맞습니다. 그 제가 민주당도 출입했기 때문에 제가 출입했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너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이견이 존재했거든요. 이견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고 협치라는 게 처음부터 생각이 같다면 협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걸 자체를 인정하는 게 협치인데 그러니까 여야 협치도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거는 눈치를 본다는 거죠. 뭐 사람이 없는 것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기반을 다 망가뜨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사람들한테 왜 안 나오지 이거 이렇게 말할 그 처지가 못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른바 당권과 대권에 대한 분리 1년 전 그거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정부패 기소됐을 때 직무가 정지되는 것도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재명을 위해서 당원 당규 이른바 당내 헌법을 다 바꿨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상황에서 들러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에 대한 어떤 헌신과 용기를 왜 못하느냐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체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망가졌다는 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진입 장벽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경제적인 이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몇 천만 원이나 아니면 억이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과감하게 문턱을 낮춰서 강성필 위원장님처럼 진짜 저는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민주당의 어떤 활력과 다양성과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나오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김두관, 전재수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김두관 전 의원은 다음 주 초에 어쨌든 입장은 밝힐 걸로 전해졌고요. 이런 분들이 나오면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쨌든 뭐 만약에 힘에 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흥행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과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했을 때 이때 어대문이란 말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같이 경선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9대1, 8대2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고 레이스를 시작해 보니까 또 호남의 표가 또 박지원 의원에게 모이기도 하고 하면서 막상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대문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투대문, 투표해야 대표는 문재인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어대문에서 투대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까봐야 아는 거고 어떤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그때 박지원 의원이 어떤 말도 했냐면 링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뭐 봉사 문고리 잡듯이 문이라도 때려 어퍼컷을 날렸을 때 맞아서 이길 수 있는 거지 링 아래에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70년대 그러니까 이탄희 전 의원 같은 분들도 좀 나왔으면 했어요. 이런 분들 사실 이름도 알리고 사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계속해서 깨질 때 이분 혼자 한동훈 잡는 건 이탄이다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거든요. 두 분의 스펙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게 제가 또 아쉬운 면이 뭐냐면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뭐 김재섭, 뭐 김용태, 뭐 젊은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나오는데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키워야 된다. 그래서 라이징 스타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고민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네. 짧게. 짧게. 예.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있잖아요. 전 박지원과 문재인의 그 대결을 보면서 저도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역동성은 아는데 지금 그 민주당 사람들한테 가장 더 강한 그 경험치는 뭐냐면 가까운 저번 전대 아닙니까? 박용진 후보가 그때 했지만 2위를 했죠. 선전을 했죠.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드랍을 했으면 박용진 의원이 다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2번이나 배제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강력한 학습 효과가 있었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정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108일 동안 열심히 뛰어가지고 총선 3패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도 좀 이런 지적하신 걸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뭐 서로 배우는 거죠. 다음 질문은 제가 강성필 부위원장님께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전당대회 대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박주민 의원은 그 여기에 관한 질문을 받고 뭐 김혜경 여사가 대의원 되는 건 법적 문제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당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오해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왔나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했을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민주당의 당원이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개혁의 딸처럼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김혜경 여사가 이렇게 대의원이 되면 그 말은 곧 어떤 시그널이냐? 개혁의 딸들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는 당원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의원으로 접수를 해서 대의원이 되어달라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의민주주의에서 또 당원 중심 정당에서 당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의원이 됐든 권리당원이 됐든 여러 가지로 참여해달라고 하는 것은 호소하는 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해석을 나올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네. 김기영 부대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한 말씀 하시려면 짧게. 아니 제가 볼 때는 강성필 위원장님이 아니 지금 웃음을 너무 묘한 웃음을 지셔가지고 제가. 왜냐면 꿈보다 해명이라고 해몽을 진짜 이렇게도 잘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비춰지는 면에 있어서도 좀 부적절하다. 자기 아내를 대의원을 굳이 넣어야 되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여튼 그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이 미소가 좀 비슷해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어제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했고요. 오늘은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다들 잘 알겠지만 혹시 헷갈리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탄핵소추안 발의한 건 이제 국회입니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요. 여튼 그 국가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뭐 KBS, 방문진, E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점이 지금 사실 국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건입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방통위의 운영체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위법한가? 이게 5인의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추천하셨던 위원장과 위원 2명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2명이서 회의 열어가지고 2명에서 그 결론을 내는 것이 망치 두드리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합의냐.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2명이기 때문에 과반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방송 3법 플러스 2를 발의를 했고 이게 통과되기 전까지 그런 조치로서 또 탄핵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기영 부대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우선적으로 이제 방송 3법이 가지는 그 편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말은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뭔가 좋을 것 같지만 개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이사 추천안을 확대했고 그 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야당 편향된 야당의 목소리를 주로 대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는 예를 들어 KBS 같은 경우는 7대4 여당 7, 야당 4, 그 11명을 21명까지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현실은 결국은 야당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야당이 방통위가 편향되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법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야당 위원 그때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임명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민희 방통위원. 위원으로 그 당시에.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 통십사업자 회원을 둔 그 협회 상금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야당이 지금 MBC가 사장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사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행법상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과방위도 일방적으로 했고요. 법사위 국민의힘 사람들 들어오라고 해서 의원들 들어오라고 했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행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개정된 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렇다면 그 회의를 진행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탄핵을 시키는 겁니다. 탄핵하면 직무정지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MBC 사장을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목적 의식이 확실한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런 데 있어서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높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또 어차피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면 6개월 되면 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가 사실상 그 무력화되잖아요. 반년 정도. 그래서 사실은 이동관 전 그 후보자도 그렇게 이제 내정자였나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그래서 요번에 김홍일 그 위원장도 또 그 자진 사퇴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기웅 부대변인.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뿐이 없습니다. 결국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의하지 않고 임명하지 않으면 지금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로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 법대로 그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법대로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게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어쨌든 방통위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인의 합의기구예요. 근데 지금 2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2명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대통령께서 많은 제2요구권, 일명 거부권을 사용하실 때 그때 근거가 뭐였습니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도 그 취지에는 왜 적용이 안 되는 거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택적인 거고 또 방심위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이 3명인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근데 네. 그 스토리가 뭐냐면 저희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던 분을 해촉을 시켰는데 그 해촉을 시켰고 그분 해촉을 시킨 분을 대신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셔서 3명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비어 있을 때 들어오셨던 분은 다시 해촉을 해야죠. 근데 해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4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건데 저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좀 끊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내정자 시절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그 직을 수행하다가 사퇴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화를 멋대로 왜곡한 점 개탄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정말 아니길 바라고 지금도 그 마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실에서 왜곡이다라는 어떤 애매모매한 말 하지 말고 저는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워딩으로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진표 의장이 잘못해서 그랬다든지 이걸 좀 명쾌하게 밝혀주셔야 된다. 이태원 참사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아주 좋은 법안이 됐는데 뒤늦게 이런 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또 국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통령과의 사담을 오프 더 레코드 해야지 그것을 밝히는 게 맞냐?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 최고 국정의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걱정이 돼서 말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직접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웅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태원 관련해서 사고 그 참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봐왔는데 그 대통령실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그때 계셨죠? 네,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어떻게 뭐 압사당한 거 아닙니까? 납득이 안 되고 허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의도나 정치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특히 그때 제가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의도를 가지는 어떤 그런 성명이나 멘트가 나올 때 민주당에서도 좀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럴 때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다만 선동은 짧고 민주주의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수권 정당으로서. 그렇다면 이제까지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슬픔을 좀 선동하고 아픔을 정치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있죠. 지금 회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광우병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동. 그러니까 제가 뭐 선동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걸 또 기화로 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예상하신 대로 금요일인 만큼 많이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14km 구간 정체 이어지고요. 이후로는 8탄에서 용담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인데요. 광명역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제2경인 시점에서 남동까지 정체가 심해졌는데요. 하객 분기점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서 부근 혼잡합니다. 이후에는 신천에서 안현까지 답답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 또 신갈에서 수원 사이 어렵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천안에서 천안휴게소 쪽으로 9km가량 정체고요. 이후 남부권에선 북대구 부근에서 사고 있었고요. 뒤로 금호 분기점부터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공주 분기점 2차로에서 난 사고로 마곡사 이전부터 8km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부가 지난 26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혁신위 출범과 함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의 전문가로서 자문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혁신위 준비 상황 그리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그리고 삶의 만족도 순위는 바닥에 가까운 34위입니다. 교수님께서 많은 환자들 진료하시면서 체감하셨을 텐데요. 한국인들의 정신건강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실제 작년에 그 세계 정신건강의 날의 입소스 조사에 따라도 네. 우리나라 국민의 이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1등이었는데 그 정신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비율은 최하위였거든요. 네. 이 자살률이 1위인 상황과 함께 참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1월 달에는 외국의 유튜버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대한민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신 문제는 제일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하려는 어떤 얘기는 어떤 방안은 더 생각하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네요. 두 가지가. 예, 맞습니다. 네. 자,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정신건강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또 이제 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걸 누가 보면 어떡할까 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시선은 이제 달라져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정신건강의학과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국민이 네. 1년에 400만 명이 된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전에 비해서 이게 200만 명대에서 한 5년 만에 거의 2배가 늘었거든요. 5년 만에 2배. 예. 네. 근데 북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 7명 중에 1명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게 한국에서는 이게 젊은 층이 아주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우울증의 유병률이 그리고 심리부검을 해보면 자살 사망자의 아직도 한 15% 정도만 치료를 받다가 맞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결국 85%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뭐 내장이 아프다거나 뭐 팔다리가 부러졌거나 그런 병원을 가는데 마음이 네. 아픈 것도 큰 병인데 그거는 85%가 병원을 아예 찾지 않고 숨졌다는 그런 말씀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 26일에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 이제 출범시켰고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출범한 건 역대 처음 있는 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네. 좀 평가를 해주세요. 예, 국정 주요 아젠다로 이제 정신건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라 그래서 네. 정신건강 없이는 건강이 없다. 예. 이런 캠페인을 20년간 하기도 했고요.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때 신체 건강에 대한 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마음 건강에 대한 치료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대통령이 직접 사인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정신건강 문제, 자살 예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도 가장 비용도 안 들고 네. 또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는데 그렇다면 정신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그렇게 네.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않고 또 시급하게 이렇게 추진돼야 할 문제라고 보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삼촌이 외삼촌까지 하면은 10명이 있었거든요. 네네. 어렸을 때 뭐 고민이 있으면 삼촌, 뭐 고모 이렇게 상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대가족 사회가 이제 핵가족 사회가 되다 못해 우리가 이제는 1인 가구가 40%에 하는 사회가 됐거든요. 네. 이제 삼촌과 친척에게 가족 안에서 고민을 말하던 시대가 이제 어느덧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책은 대부분 이 과거의 대가족 사회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자, 정부가 지난 26일에 정신건강 문제 해결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선언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19일이에요. 저출생 문제로 인한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건강 정책의 대전환이 국민의 전반적인 행복감 지수 상승이나 저출생 해결 같은 다른 국정 과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정신건강혁신위원회에서도 이제 우리 예방의학 교수인 윤석준 교수님이 정신건강 문제는 대부분 복합 행정 문제이고 다부처 과제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네. 자살만 해도 정신건강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뭐 법적인 문제, 또 트라우마, 또 직장에서의 분위기나 노동 환경이나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관여하는데 이게 이제 저출생과 비슷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작년에 12월에도 이런 이제 정신건강 비전 선포식이 대통령실에서 있었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이 정신건강 계획은 여태까지는 해외의 여러 좋은 계획들을 벤치마킹해서 계획은 완벽하다. 근데 이게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걸 완전히
명확하게 다른 문제다. 네. 근데 실행이 되려고 하면은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다부처 과제라는 게 일본만 해도 자살을 줄이려고 할 때 탑세미나라고 해가지고요. 그 시장, 구청장, 도지사 이런 그 조직의 리더가 참여하는 행사를 하루 종일 하거든요. 네네. 예, 이런 관심을 가지고 애쓰지 않으면은 실제 자살이 줄지 않더라. 근데 이런 노력을 했더니 일본이 지금 20년 동안 자살을 40%를 줄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리더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정신건강기위원회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아주 과감하게 뭔가 변화시킨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네. 자, 정신건강 정책 관련해서 예방, 치료, 회복 세 가지 정책 수립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방부터 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총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상에서 우리가 좀 경미한 우울, 불안감 느껴도 일단 심리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예방 측면에서 좋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신건강 문제에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가 있고 처음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불면 같은 게 있는 문제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심해지면 도움이 필요한 단계, 그다음에 질환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때 이제 초기에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에 상담을 받고 좀 더 나아지는 증진하는 차원에서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은 이제 접근성을 높이고 또 조기 발견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런 정책을 뭐 영국에서도 이제 이 근거 기반한 어떤 심리치료 서비스의 이제 접근성을 높이는 여러 정책을 10년 넘게 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 또 질환이 발견되면 이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함께 치료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될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보니까 이제 청년 부분에 되게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청년들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러니까 청년들 사실 진료비 부담으로 이제 저 병원 정신의학과 그 정신건강의학과인가요? 방문하는 네, 것도 네. 되게 쉽지 않을 텐데 뭐 시선 네, 네. 플러스 어떤 비용. 자, 지금 네. 그렇다면 청년들의 정신건강 교수님이 보시기에 대체적으로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특히 10대, 20대의 정신건강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정신건강,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선언을 하기도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단절이 된 거죠. 네. 근데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좀 고생은 덜할지 모르지만 고민은 훨씬 또 많은 저성장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또 이 핵가족 안에서 해결하려니까 더 어려운데 이게 해결되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이제 보험 가입을 안 시킨다든가 이런 편견이나 차별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네네. 국가가 펼칠 필요가 있고요. 대만 같으면은 작년부터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신건강 휴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무슨 정신건강 말이냐면 휴가. 25세는 치료비를 아예 무료로 제공하면서요. 예. 이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선생님과 학교에 말하라는 거죠. 그래도 된다. 네네. 초기에 쉴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치료에 연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 동아시아권들이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강력 범죄가 일어날 때 조현병이 연결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조현병 네, 주요 네. 증상이 이제 망상, 환청 이게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이제 당연히 네, 네. 주위 분들은 공포를 느낄 거예요. 그 교수님 네. 조현병이 어떤 질환인지 조현병과 범죄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게 조현병 하면 망상 환청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제 가끔 기사에서 보는 그런 네. 최악의 사고를 보면 이 각인 효과가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고 치료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랑 맞닿아 있는 게 핵가족화되면서 가족이 중증 정신질환을 제대로 케어하기 어렵고 예. 혼자 사는 조현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방치된 환자의 일부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해외에서도 1970년대, 80년대부터 정신보건 개혁을 통해서 이 장기 입원은 줄이고 급성기에 빨리 적극적으로 조기에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주어지면 이웃들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예,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근 이제 마약 범죄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의 경우 마약 도박 중독 이런 게 이제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네. 청소년들의 어떤 그 정신 건강이 뭐 우울증이나 외로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중독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치료도 확대하고 이러다 그러는데 또 건강보험도 이제 중독 치료에 8월부터 적용되는데 예, 맞습니다. 한편으로 마약 사범에게 건강보험 재정 투입하는 게 온당한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당연히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원래 이제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를 보는 것도 이제 급성기 병동에서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마약이나 도박 중독 환자 별로 안 봤는데요. 네. 지금 작년 올해에 이제 20대, 30대 환자들이 정말 여러 명이 입원했습니다. 이 과거의 도박 마약 문제는 다 이제 조직 폭력배라든가 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돈이 있는 성인 문제였거든요. 근데 워낙에 싸지고 구하기가 쉬워진 지금 상황에서 이 10대, 20대 노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네.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제정에 관련한 것은 이 사실 마약을 스스로 끊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줍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제정 정도만이 아니라 3분의 2의 환자는 비자의적 치료,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의무적인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사회가 책임진다는 얘기네요. 예. 그것이 사회에 더 이득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걸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보다도.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네, 예. 우리가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지난 3월에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라는 책 펴내셨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용기 내서 정신과 찾는 환자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건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누구한테나 각자의 지옥이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사람은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그래서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네. 근데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걸 시작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걸 이겨낸 분들을 보면, 저희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환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정신건강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12월에 고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도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임세원 교수가 백 교수님을 평생의 동반자로 칭할 정도로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예. 막 마음의 상심이 되게 컸을 텐데 환자들로부터도 위로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장 좋은 스승이란 얘기 하셨던데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예, 저는 사실 고 임세원 교수는 자살 예방 관련해서는 모든 일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환자의 망상에 의해서 사망하고 나서 첫 진료를 장례를 치르고 하려는데 저도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네. 예. 근데 이제 첫 환자가 조현병 환자셨는데 오시더니 선생님, 저도 살인자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지금 이렇게 꾸준히 이겨내려고 투병해왔고 여기까지 잘해왔는데 이렇게 방치된 일부의 분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건 함께 바꿔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꼭 저희가 의사라고 뭘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환자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또 배워나갈 수 있는 게 정신건강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 상태면 내가 좀 병원을 찾아야 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찾아야 된다,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 좀 있을까요?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일단 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네. 불면증이 계속된다. 네. 이거는 물론 불면증만 있을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뒤에 우울증이나 예. 여러 불안장애나 중증 정신질환이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는 분들은 예. 꼭 담당한 의료진에게 네. 내가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물어봐야 말씀이시죠? 예, 특히 일본의 아키노 현 같은 데서는 네. 자살을 거기서도 46%를 줄였는데 그 캠페인 이름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잠이 중요하군요. 예, 맞더니 마을을 찾아봤더니 자살 고위험군들이 그렇게 많았죠. 교수님, 지금 30초 남았거든요. 네, 주변에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다면 어떤 도움 줘야 됩니까? 한 말씀만 하시면. 예, 경청과 공감이 가장 중요한데 네. 경청과 공감이 안 될 정도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절망적인 생각만 한다. 이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번으로 전화해서 네.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뉴스레터 K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5남매 중 셋째인 현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심한 멍과 잦은 코피로 병원을 찾았고 급성 골수 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3살 무렵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이식 부작용으로 인해 결국 폐 기능의 60%를 잃었습니다. 낮아진 면역력에 학교에 갈 수도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현규. 아빠 역시 몇 해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현균의 가족. 백혈병 현규와 아픈 남편, 4명의 아이들 돌봄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엄마는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균의 가족이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더웠습니다. 가장 높은 기온 경북에서 나왔는데요. 대구 34.1도를 최고로 서울은 32.5도의 낮 기온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4.6도가 높았습니다. 내일부터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에 내일 새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 오후에는 충청 이남, 밤에는 수도권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우선 이틀 동안 예상되는 양입니다. 전국적으로 50에서 120mm 가까운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인천, 경기 북부도 20에서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일 밤부터 제주에, 모레부터는 대부분 해안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의 파도 또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적으로 18도에서 2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31도 등 24도에서 32도 분포 예상됩니다. 고습도의 낮 기온 30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최고 체감온도 31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과 남해안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9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통위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을 통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왜곡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생산소비 투자 지표가 지난달에 모두 하락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는 4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법인세 감소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북한의 오물풍선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은 7년 만에 서북도서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를 함께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맡으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함께 한반도 외교 안보 상황 진단과 정치권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외교 공무원, 외무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시다가 국회의원으로 이제 일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옷이 몸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유사업종에 재취업한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한 달 해보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예. 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제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분도 아무도 없고 제가 알아 자영업자. 자영업자. 예. 남들은 헌법기관이라 그러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엔 자영업자. 자영업자입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드신다 이거죠. 네. 자,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지고 하고 네. 그럼 아마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지고요. 자, 지난 30여 년 외교관으로 활동하시면서 영국 대사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역임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여당 간사 맡으셨는데 국회 외통위원들 몇몇 보면 여당 전 대표, 야당 현 대표 뭐 잠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여튼 중량감 있는 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네. 그 위원장, 야당 간사 협의해서 상임위 나는 이렇게 이끌겠다. 어떤 또 계획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외교 분야는 좀 다른 분야와 달리 네.
여야가 초당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 지혜를 우리 외교에 담아내는 게 우리 상임위가 할 일이기 때문에 뭐 여야가 합쳐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좀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네. 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정치 싸움이나 하고 이런 상임위가 아니라 이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큰 현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외통위 일정 협의 시작하셨는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현안 있습니까? 쟁점이 되는 현안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 이 최근에 이제 뭐 관계 강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될 것 같고요. 라인 사태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현안이 있네요. 네. 자, 외교통일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배정상 여당목 7군데 중 하나였습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유일하게 경선을 통해서 위원장 선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삼성 김석기 의원이 4선, 안철수 의원 꺾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조율이 안 돼서 경선까지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하튼 뭐 전반적으로 그 외통위 여당 간사로서 외통위원장 선출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전혀 뭐 예상은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김석기 위원장께서 지난 4년 동안 외통위 간사를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뭐 오사카 총영사도 하시고 당에 이제 재동포 위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현안들 하나씩 여쭤볼게요. 외교 전문가로서 북한의 셈법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물풍선, 미사일 발사 그리고 김여정 담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강도 도발 국면이 지속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북한이 뭘 노리고 있나요?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하고 있다. 총선 전에는 총선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자기들한테 이게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야당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그런 도발 행위를 하면 혹시 우리 국론은 분열되지 않는지 뭐 그런 걸 노리고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단합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좀 단호하게 대응하면 북한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 자리가 좁아질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근 푸틴 대통령 방북에서 나온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내용이 이제 주목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군사 원조 들어간 데다가 북한 측이 조약 원문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공개했습니다. 네. 고립무원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 이렇게 보란 듯이 대회에 표방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적 목적도 좀 김정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그 7.27 행사 때 중국 특사가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 친서를 정하는데 그걸 복도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노동신문 사진으로 다 실려서 북한 주민들도 좀 걱정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번에 평양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 불러서 우리에게 러시아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한 것 같고요. 네. 또 뭐 우리 한미일이나 서방 국가들 쪽에는 아무리 우리가 비핵화를 주장해도 자기들 러시아 손잡고 버틸 거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뭐 이런 메시지인데 뭐 일단 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동맹이란 말을 전혀 안 쓰는데 김정은만 동맹이란 말을 계속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양쪽에 이제 인식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행돼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면서 필요한 곳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또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또 이 러시아와 소통을 하고 해서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긴장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대처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뉘앙스로 읽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근데 기존에 우리가 북한 하면은 사실 그 맹주가 중국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중국과는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북한의 순위에서 보면 중국하고도 좀 떨어지는 그 차이가 보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무게추가 러시아 쪽으로 갔다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 1960년대 그렇게 중소 간의 등거리 외교를 네네. 해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게 북한의 외교였습니다. 네네. 지금 뭐 그건 통하지 않은 시대가 됐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중국에 대한 의존이 크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직도 옛날 방식을 좀 써보는 거죠. 근데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북한의 행보를 보면 이제 핵과 미사일 문제 건드리지 말라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걸 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제재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해킹 같은 그런 불법적 방식으로 좀 돈을 모으고 일부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체제 보장은 러시아와 중국 같은 비서구 권위주의 체제를 등에 업고 이제 그 속에서 슬쩍 정당화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이런 생존 방식이 지속 가능한가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킹으로 돈 버는 거 네. 기본적으로 남의 돈 훔쳐가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죠. 도둑질이죠. 도둑질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뭐 도둑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방비하고 늘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도둑 맞은 국가들끼리 같이 그 협력해서 이 막아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하고 러시아도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 자국의 이익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잠시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북한이 제공하는 뭐 재래식 무기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한다면 북한이 지금 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정부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의 6.25 전쟁 74주년 발언에서 잘 이게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북러 밀착은 시대착오적 행동이다. 2번 북한 도발을 비열한 방식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3번 평화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룩할 수 있다. 이 3번에 이제 어떤 그 주안점이 더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미국 항모에도 올랐어요. 네네. 어느 정도 그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네네. 북한이 지금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대화를 계속 하자 그러는데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상응 조치로서 할 것도 정치적 상응 조치, 경제적 상응 조치, 외교 군사 상응 조치까지 다 망라해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는데 지금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술핵 무기를 개발해서 선제 타격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전략 무기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달리 말하면 북한이 힘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면 저희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힘에 의한 평화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대화지만.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에선 그렇다. 자, 제가 연관되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미일 공조, 특히 이제 한미 공조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여튼 우리 정부가 또 대통령이 평화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감의 한복판에 한미 공조에 대한 그 한미일 공조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 미사일 위협 그 억제 대응하기 위한 세 나라 억제 대응 능력 강화 훈련, 뭐 프리덤 에지 이런 것도 이제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을 바탕으로 한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그 한미일 공조를 통한 그런 방식이 지금의 우리 한반도 상황 관리의 큰 틀인데 네. 지금 상황이 워낙 북한이 대화하는 거리를 먼 행동을 하니까 지금으로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가는 길은 종착역이랄까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건 뭡니까? 종착역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담대한 구상의 목표인 것이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그런 그러니까 북한식 가스라이팅을 우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뭐 너희 비핵화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는 뭐 핵무기 갖고 있어. 핵무기 갖고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면 이제 의지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네. 김정은은 자기가 독재자니까 자기는 뭐 30년 40년 이렇게 하니까 민주주의 체제가 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한미일 여러 가지 그 서방 세계가 뭉쳐서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결코 우리가 100만 년이 지나도
북한의 핵보유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네. 각인시켜주면 네. 결국은 김정은의 셈법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국내적인 어떤 경제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였을 때 네.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힘에 의한 평화가 어떤 실익이 있냐 이렇게 뭐 반문하고요. 네. 전쟁 리스크 커지고 국민 안보 불안을 실감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 안보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대화를 해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요. 네. 그 모멘텀이 없지 않나 이런 지적을 또 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북한이 2010년에 천안함하고 연평도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고전에 2009년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는데요. 2차 핵실험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06년 1차 핵실험 사실 실패한 핵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가 핵을 보유했다고 생각하고 2010년에 이렇게 대담한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그걸 이제 전문가들은 그 핵 그림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대응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핵 그림자 없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 겁먹지 않는다. 이런 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전달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천안함 연평도 같은 걸 엄두를 못 내게 지금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평화를 위한 거죠. 네.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경제가 붕괴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하면 북한이 결국은 비핵화 대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핵화의 대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하셨어요. 자, 여당에서 이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불거졌습니다. 핵무장은 NPT 탈퇴로 인한 제재와 일본 등 주변국의 핵개발 도미노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네. 이게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핵무장에는 반대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를 아주 악으로 규정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 그걸 갖고 어떻게 북한을 비난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 예,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가 약화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 요구한 게 제재 해제거든요. 그만큼 제재는 북한에게는 아주 질곡의 시간을 준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픈 게 제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없애는 게 북한의 목표인데 우리가 스스로 북한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아, 그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핵무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많은 우방국들이 자국의 입법에 따라서 우리를 제재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럼 사실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저희한테 실익이 없는. 예, 실익이 좀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이유인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대안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보에 대한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겐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은 뭐냐면 우리 한미 동맹의 네.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바로 그렇습니다. 그거네요. 예,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한미 간의 핵동맹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바이든 대통령,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북한이 핵을 쓰는 날은 그 정권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분명히 갔거든요. 북한은 그런 어떤 확장 억지를 통해서 북한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 있는 의미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그렇게 경솔히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 강화 이 부분으로서 대체 가능하다. 뭐 자체 핵무장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면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냉전 시대에 네. 그 소련의 핵 위협에 대해서 나토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그때는 해구산이라고 불렸었죠. 네. 미국의 해구산에 의지해서 그 위협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야당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정부와 띵크탱크 관계자들 만나서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서울은 긴박하지만 미국 시야에서 볼 때 한반도는 사라진 것 같다는 주장이 이제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그런지 이걸 여쭤보는 건데 예컨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에 비해서 한반도가 우선순위에서 솔직히 말해서 좀 밀리고 있으니까
미국이 알아서 해줄 거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미국의 관심을 끌어와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제가 이제 한반도 본부장을 하면서 네네. 미국하고 함께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네. 북한의 지금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대화에 관심만 보여도 아마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미국에선 바이든 트럼프 두 차기 대권 주자가 4년 만에 TV 토론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정말 큰 리턴 매치였어요. 네.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언론들 평가를 보니까 트럼프가 이겼다는 그 퍼센트가 한 셋 중 둘, 뭐 이 정도 되고 트럼프는 거짓말을 했고 바이든은 버벅댔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은 고령 그거를 잘 이렇게 커버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그거는 TV 토론 평가고 치열했던 토론만큼 누가 당선되느냐가 우리로서는 솔직히 관심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관계 실질적인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한미 동맹이 지난 70년 동안 여러 번의 이 도전이 늘 있었습니다. 뭐 카터 대통령이 뭐 주한미군 철수를 캠페인에서 공약하기도 했고, 네. 뭐 여러 건이 있었지만 한미 동맹의 복원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70년 동안 유지가 됐던 것은 양국 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부가 바뀌면 항상 미국하고 새로 이제 정책을 조정하고 또 미국 정부가 바뀌면 또 우리의 정책을 조정하고 그런 역사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한미 동맹의 큰 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큰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이제 트럼프의 성향이 안보도 이제 돈의 관점에서 보는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활용 가능한 거라고 보세요? 안보도 돈의 관점에서 보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동맹 관계라는 거는 상호 이익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결국 양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새로운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과 최근에 이게 사실은 그 푸틴의 북한 방문에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중국과 2+2 차관급 안보 대화를 했습니다. 네. 한중 간의 안보 상황과 관련 논의한다는 게 뭐 군사훈련까지 같이 한 한미일 세 나라와의 그 안보 협의와는 이제 다른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과 어떤 방식의 뭐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소통 채널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떤 수준 정도는 구축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보 대화가 이제 이번에 차관급을 격상해서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지금 어떤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15년 전쯤에 북경에 근무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미국의 정책이 중국의 발전을 도와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뭐 우리가 균형자라고 하기도 하고 촉진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결국은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양국으로도 평가도 받고 의미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그것이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게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만약 기존 스탠스를 그렇게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양측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또 약한 고리로 인식돼서 계속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조정하고 있는 거는 우리 외교, 우리 대외관계 기본은 한미 동맹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한다는 거는 중국도 인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거 하에서 한중 관계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제 걸로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좀 저항도 많았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중국도 이해를 하고 좀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중 정상회담도 이제 다시 열리고 이번에 안보 대화도 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러시아 관계는 일단은 좀 거칠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마치 지금 상황이 우리 탓인 것처럼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은 자기네가 북한하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밀착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대북 제재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적반하장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또 우리가 러시아와 경제 관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함부로 나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네. 더욱더 극동 개발이 중요해질 겁니다. 유럽하고의 관계가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극동에서 러시아의 미래는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일본하고는 영토 문제가 있고 네네. 중국하고는 전통적인 그런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북한은 사실은 짐입니다. 러시아에 있어서는 극동 개발을 하는데 저 북한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전 아무것도 없다. 없습니다. 투자도 할 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의 무기가 필요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건설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네. 결국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외교 안보 영역에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앞으로 국회 외통위가 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 협치가 기본일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이런 것만은 좀 필요하다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정부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만 트집을 잡듯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상 외교에서 나오는 사소한 의전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서 네네. 한다든가 그런 거는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겠는 거기 국익에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런 거는 물론 지적하지만 그걸 자꾸 이슈화시키고 부각시키고 해서 우리 수력에 도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깎아내리는 거.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중단하고 건설적인 비판 그런 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3253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정통 외교관으로 신사의 품격이 느껴지는 김건 의원님, 국회의원으로서도 우리나라 외교 문제 잘 해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이신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체가 아주 심한데요. 여기에 사고까지 잇따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순천 쪽 북창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창원 2터널부터 정체 심하고요. 남해일지선 창원 쪽 창원 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 났고요. 이 처리 작업이 길어지느라 뒤로 3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대구 쪽 옥포 분기점 부근에서 난 사고로 뒤로 7km 구간 많이 막히고요.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 좀 더 지나 평촌에서 수리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안양터널 3, 4차로에서는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안현에서 송내 또 김포 요금소에서 자유로까지 어렵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이후 한강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쭉 정체 이어지고요. 동호대교 지나서는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30분 이상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러닝메이트 논란도 불거졌어요. 네, 지난 25일에 후보 등록을 마감했고요. 당대표는 저희가 예상했듯이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4인의 경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을 뽑잖아요. 최고위원 4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은 만 45세 이하
청년 미만의 청년들끼리 따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최고위원 선거도 달아오르고 있는데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사실상 팀을 짜는 러닝메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대표는요 1인 1표 2표로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고요.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1인 2표, 그러니까 2명의 최고위원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대표 후보와 그리고 최고위원 의원들이 팀 러닝메이트를 맺게 되면은 줄투표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당대표는 한동훈, 그리고 최고위원은 장동혁, 박정훈 이렇게 2표씩을 던져라라는 선거 전략을 펼치면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쉽게 각인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 전략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러닝메이트라는 거는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용어라고 봐야겠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유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처음부터 이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조를 짜서 같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이 불거진 겁니다. 그리고 예전 전당대회를 보면은요 집단 지도 체제 때 유력 당대표 후보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와 지역이 같은 곳의 최고위원 후보의 출마를 독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최고위원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면은 표를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난해 친윤들이 주도했던 3.8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 그리고 친윤 최고위원, 친윤 청년 최고위원 이렇게 전체 라인업을 짜서 선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자, 최고위원을 당대표와 맞는 원팀으로 꾸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요 최고위 자체가 붕괴되고 당대표도 자신의 의사와 없이 물러나야 합니다. 예전에요 2011년에 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는 당시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였고 유승민, 원희룡, 나경원 최고위원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최고위원들이 디도스 공격 대응 부족하다라면서 반기를 들고 최고위원을 사퇴했습니다. 줄줄이 사퇴하다 보니까 당시 홍준표 대표는 사퇴를 원하지 않았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좀 표현으로 머리가 되게 큰 분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 구성원들이. 네, 그래서 지도부 자체가 붕괴된 바가 있었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당원 당규 규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진 그런 사퇴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때도요.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지도부 자체가 붕괴 임박에 처했고 당시에 당원 당규를 손질을 해서 최고위원이 몇 명이 물러나면 비대위로 전환한다 이런 조항을 두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요 러닝메이트들이랑 이미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 박정훈 의원, 진종호 의원은 그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고요. 청년 최고위원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들도 다 다니고 있나요? 좀 다르나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인요한 최고위원 후보,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을 청년 최고위원 메이트로 뒤늦게 짰습니다. 자, 그렇지만 비판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요. 이게 바로 여의도 사투리다. 아주 나쁜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줄 세우는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줄 세우는 구태 정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튼 그 러닝메이트를 뭐 시행한다 그러나요? 지금 하면서 같이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당대표, 그다음 최고위원이 한 2명 쉽게 말해서 자기 편이 있으면 그 최고위가 해산되거나 붕괴되거나 하는 거를 좀 안전장치 차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러닝메이트가. 자, 그렇다면 그 지금 구태 정치다 하고 뭐 이런 당 선관위 문제 제기를 했었나요? 런메에 대해서 당 선관위 결론이 뭡니까? 네, 27일에 선관위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입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런닝메이트를 표방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타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런닝메이트라는 말을 쓰고 같이 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거 괜찮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상현 의원은 이 선관위가 개혁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제 지금까지의 관례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자,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캠프에 보좌진 파견하는 것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4조에는 네. 현역 국회의원과 이 당협위원장들이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대표 후보 옆에 현역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쭉 줄을 서서 이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 개파 정치 또 분열의 정치가 될 수 있다라면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적인 지혜 산물이다. 뭐 이런 평가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당 안팎에서 지적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이 당원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선관위가 경고나 주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컸는데 의외로 이거 가능한 행위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보좌진이 그냥 당원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으로 가서 선거를 돕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더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도요. 자발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 개파 의원으로 생각 추측되는 사람의 보좌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자발적인 그 의사로 갔느냐 그런 얘기죠. 네, 보좌진이 국회의원이 가서 도와줘라라는 그런 명시적인 의사 그리고 파견한다라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보좌진이 자유롭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오늘도 페이스북에 보좌진 파견 자체가 선명하고 적극적인 지지 행위인데 이걸 마치 보좌진이 혼자 간 것처럼 본 것 문제가 있다. 당규를 왜 형해화하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탄핵 소추안이죠? 네, 개혁신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야사당과 민주당이 어제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탄핵 사유 5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의결이 이뤄지는 이 운영 방식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요. 네. 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요게 관리에 소홀해서 직무유기다. 또 방심위 관리에 소홀했다. 국회 출석과 자료 요구를 거부했다. TBS 관리 소홀 등 5가지를 이 탄핵 사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당의 시각은요. 네네. 지금 이 방통위원장이 일단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켜 두면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방통위를 마비시켜서 언론에 그러니까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등 MBC 대주주 등 이 새 이사진 선임을 막으려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체제를 유지시키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뜻이고 서로 이제 시각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네요. 한쪽은 방송 장악이라 하면 이쪽에서는 방송 정상화라 그러고 이쪽에서 방송 정상화라 하면 이쪽은 장악이라고 시각이 이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혁신당은 요 탄핵 소추 움직임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곽광희 소속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요. 네.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는데 일단 이 2인 체제로 박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시각과 일치하는데 다만 이 박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예방적 수단으로 탄핵 발의하는 것은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방통위가 KBS, MBC, EBS 등 이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이제 추후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올라왔을 때 찬반 어떤 것을 당론으로 정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 이제 의결했다 그랬는데 그 이후 절차는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방통위 앞에서 여야가 이제 맞불 회견을 열고 서로의 주장을 펼쳤는데, 네. 자 일단 선임 계획안은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김홍일 탄핵안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국회법에 따라서요, 탄핵안이
국회에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리고 24시간이 경과되고 48시간 내에 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7월은요. 2월부터 4일까지 대정부 질문 있고 쭉쭉쭉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제적과반 넘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권에서는 다시 이 김홍일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하는 시나리오 나옵니다. 요거 한번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동관 맞습니다. 전 위원장. 네. 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그러면 그동안은 방통 업무가 마비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아예 자진 사퇴를 시키고 새로 임명해서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 시절처럼 이번에 김홍일 위원장 때도 탄핵안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탄핵안을 처리한 적이 있어요. 네, 국회 탄핵소추 권한은요 헌법 65조에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굉장히 이 헌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썼고요. 네. 21대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첫 법관 임성근 전 부장판사 그리고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헌정사상 첫 검사 안동환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헌정사상 첫 탄핵 기록을 모두 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손준성 이정석 검사 2인까지 탄핵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명은 헌재 심판이 끝났는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에 복귀했죠. 네. 헌재가 이 탄핵이 헌재에서 불발이 됐고요. 나머지 판사 탄핵, 안동환 요 부장검사 탄핵도 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은요 헌법을 위반했거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확실해야 합니다. 중대한 그것도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저 요건이 되게 까다롭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이 또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들도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이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라고 비판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장동석 출판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장동석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책축제 서울국제도서전이 올해도 열립니다. 서울국제도서전 어떤 행사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내 최대 책축제입니다. 네. 전쟁이 끝난 1954년에 시작됐으니까 와, 오래됐네요. 70년 됐습니다. 예. 출판사, 저자, 독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책 이야기 나누는 정말 큰 축제인데요. 책을 만드는 사람, 읽는 사람, 뭐 작가, 학자, 예술가 그리고 편집자, 독자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이제 국제적인 면모, 그래서 서울국제도서전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은 책 축제이면서 주빈국가 뭐 20여 개 나라 그리고 30여 개 나라 이렇게 오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올해도 그렇고요. 외교와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이 거래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상 책 축제이지만 한국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또 세계의 문화예술을 안방에서 소개받는 다채로운 행사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거 안 해야 되겠네. 왜 뭐냐면 아주 순진하고 나이브한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책은 이미 서점에 많은데 도서전에 가면 특별한 게 있습니까가 본래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사람들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저는 책 축제, 세계 여러 나라에도 책 축제가 있지만 네. 책 축제가 갖는 모든 축제가 갖는 생동감이라는 것이 서울 국제 도서전에도 있습니다. 네. 사실 책은 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와서 책을 사고 읽고 또 이야기 나누는 독자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살아서 펄떡이는 물고기 같다고나 할까요? 사실 책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는 독자입니다. 독자 없이 책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감히 독자들이 이 도서전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요일까지 계속되네요. 예, 행사가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CND1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평소에 책 많이 읽지 않았더라도 가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또 방법들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을 읽는 행위로 이렇게 전제하고 접근하시면 네. 도서전 가서 내가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도서전에 가시면요. 한 광고 카피처럼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책을 소재로 한 책은 좀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굿즈들이 이 도서전에 가시면 네.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상품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를테면 타자기로 옛날 시를 쳐서 이렇게 편집해주는 그런 상품도 예컨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도서전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한 행사니까요. 오늘은 금요일 밤이니까 주말에 한번 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들 데리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이제 소개도 해주셨지만 매년 주제가 있습니다. 올해 주제를 보니까요. 후이늠입니다. 예. 되게 어렵네요. 후이늠.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제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나라의 이름입니다. 네네. 보통은 후이넘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원어 발음으로 해서 후이늠 이렇게 이제 발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걸리버 여행기 하면 대인국 소인국 이야기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부 4부도 있습니다. 3부가 천공의 섬 라퓨타 라는 곳이고요. 네. 4부가 이제 후이늠의 나라라는 곳인데요. 이 걸리버 여행기 주인공이 이제 후이늠의 여행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걸리버를 반긴 게 인간의 모습을 한 종족입니다. 야후라는 종족인데요. 옛날 네. 검색 사이트 이름하고 똑같은데요. 그런데 이 야후 종족은 욕심 많고요. 거짓되고요. 심술과 고집으로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네네. 자기만 더 먹고 더 갖겠다 이 욕망을 계속 쌓아가는 사람들인데요. 편가르기 심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침략 약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후 종족을 만나고 돌아서서 새로운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후이늠이라는 존재들인데요. 모습은 말처럼 생겼습니다. 홀스. 네. 근데 이 말처럼 생겼지만 인간의 이성을 갖춘 말들이에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존재들이고요. 배려심 많고 민감하고 또 지혜롭고 인간이 갖출 수 있는 덕목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요. 이 말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정직한 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이 담긴 주제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전에서도 그러면 이 후이눔 관련 뭐 행사 전시 이런 것도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주제 전시가 있고요. 네. 또 주제 강연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뿐만 아니라 후이눔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상들을 품게하는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이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저 청취자께서 문자로 질문 하나 주셨어요. 208 하나님 현실적인 질문 드립니다. 도서나 관련 상품 할인도 많이 해주나요? 알고 계시겠지만 네. 도서는 도서정가제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 10%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할인. 다만 이제 다양한 굿즈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조금 더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행사 주빈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참가했습니다. 주빈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빈국, 그러니까 주된 손님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네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해당 국가의 책과 출판물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완벽하게 소화하려고 소개하려고 하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오는 나라에서만 오는 나라의 출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주빈국의 단장의 경우는 정부 고위직이 맡게 되는데요. 작년에 아랍권에서는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왔는데 왕자가 주빈국 단장이었어요. 네.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 단장은 정부의 고위직, 문화부의 고위직 관료로 알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대표단 단장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만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우리의 문화를 한국에 가서 잘 소개할게 이런 결의가 담긴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 출판계가 어떤 교류를 하게 됩니까? 사실 한국의 출판물 교류는 영미권, 이제 유럽과 일본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랍권 출판계와 한국 출판계의 교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기정사실인데요. 제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네. 사우디아라비아 출판협회장과 인사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도서전 가셔서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은 한국 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써 번역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출판 산업 규모가 아직 크지 않습니다. 출판사 전체 수도 아직 30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는 8만 개 출판사. 8만 개. 네, 숫자로 통계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는 더 많고요. 예. 네. 하지만 향후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우리 책이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출판협회 차원에서 한국 출판물의 번역 지원을 돕겠다라는 제도도 이제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간 상태입니다. 네. 아까 이제 도서전 평론가님이 이미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예. 거기서 좀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한 가지만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출판계 사람이니까 네네. 이곳에 가면 약속 없이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출판사 부스 사이들 지나가다 보면 그간 보지 못했던 다양한 저자들, 편집자들 만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제 아무리 출판 평론가여도 세상의 모든 책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부스마다 정말 새로운 책들 만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만나는 그런 함께 즐기는 즐거운 자리일 수 있고요. 네. 알려진 출판사 부스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또 하나 가셔서 좀 유심하게 보실 곳이 독립출판과 관련된 디자인 업체들이 한 홀에 모여서 네. 정말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돌파해 가는 사람들 만나는 즐거움이 또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출판계 입장에서 이제 독서 인구도 줄어들고 고민이 많은 상태인데 이런 도서전이 활기를 찾는 계기는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도서전은 마중물입니다. 네. 결국 독자와 함께 가야 한다는 걸 이제 출판계도 알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서울국제도서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특색 있는 도서전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스포츠를 책과 엮고 영화를 책과 엮고 요리도 책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영역들이 좀 다양해지면 출판 불황이라는 것들도 좀 함께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판계가 좀 더 분발할 그런 그 여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책은 직사각형 혹은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네. 형태적으로는 완전한 상품이거든요. 다만 그 내용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채워진 텍스트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콘텍스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사실 함께 고민해야 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자리가 도서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책과 출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컨퍼런스가 좀 세미나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큰데요. 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서전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경우는 많을 때는 크고 작은 컨퍼런스가 200여 개 이상 열리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부스마다 열리는 작은 세미나들 그거 합치면 한 1000개쯤 된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 출판도 사실은 이런 어떤 완결성을 갖고 있는 상품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새로운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독자와 함께 좀 연구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청취자분들께 책의 매력은 바로 이거다. 뭘까요? 책의 매력. 책 읽기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편견입니다. 하루 5분만 책을 잡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렇게 한 달만 해보시면 사실은 그게 지식을 얼마나 습득했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네. 나 참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 생길 겁니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예, 하루 5분씩 한 달만 해보십시오. 매일 독서한다는 게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책은 읽지 않으면서 거대한 책장에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척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5분간 한 달 동안 해보시면 이런 심리가 발달할 것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에세이 한 편 혹은 주무시기 전에 시 한 편 읽고 주무시면 그 충만함이 오롯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겁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이거다 하나 추천해 주세요. 저는 그 시집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시집이요? 그중에 윤동주의 서시를 이렇게 늘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읽습니다. 예.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겠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암송하는 시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암송하는 시. 예, 이런 생각 늘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네. 자, 뭐 소설 같은 것도 뭐 예컨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레전드격인 그런 소설들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삼국지를 한 30번 정도 읽었는데요. 그런 어떤 서사가 주는 또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예. 그런 서사가 주는 아름다움과 상징이 주는 시의 상징이 주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꾸려갈 수 있다면 우리 마음도 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한 30초 안에 요 말씀해 주세요. 사실 네. 이번 도서전 문체부와의 갈등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뭐 그 소개해 주시고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예. 짤막하게 한 말씀만. 수익금을 두고 사실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네네. 다만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이 여전히 도서전을 사랑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인상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도 곧 지혜를 찾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석 출판평론가였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026님이요. 뉴스레터 K 매일 듣다 보니 정치 경제 분야에 나도 모르게 귀가 트이네요. 저 어디 가면 똑똑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5944님이 뉴스레터 K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한 말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외출보다는 집에서 책 한 권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와 숫자들의 소설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